자, 이번 시간에는요, 달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달걀. 우리가 늘상 우리 함께 먹어왔던 거죠. 주위에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달걀을 구성을 한번 보면요. 껍데기가 있어요. 껍질 부분인데 달걀의 약 10%를 차지를 하고 있죠. 거기에는요. 세균을 막기 위해서 큐티클이라고 하는 것이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물로 씻거나 표면을 마찰시키면은 벗겨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전란을 보면요. 전란에는 껍데기를 제외한 노른자와 흰자가 수분이 약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5%는 고형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분이 75%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노른자는 동그란 공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예, 동그란 공 모양으로 되어 있고 양 끝에 알끈으로 이렇게 구성된 알끈이 신선하고 탱탱하게 잡아져 있으면 신선한 달걀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간혹 이제 달걀을 이제 후라이 하려고 탁 깨가지고 탁 깼는데 보니까는 노른자가 터졌어. 그거는 신선한 계란이 아니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란의 30%를 차지하고 수분과 고형분의 함량이 각각 50%를 차지한다. 자, 노른자가 전란에서 약 30%의 노른자가 함유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10% 껍질, 약 60%가 흰자, 그 다음에 30%가 노른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노른자 안에 수분 함량은 몇 퍼센트 차지하냐면 수분은 50%를 차지한다. 또는 고형분도 50%를 차지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노른자는 레시틴이라는 것이 있어요. 인지질의 79%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레시틴. 레시틴은 우리 배웠잖아요. 노른자에 들어있는 유화성을 갖고 있는 것. 레시틴 꼭 기억을 해 두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화 흡수율이 좋고 유화제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흰자를 볼까요? 흰자는 총 100% 중에서 10%가 껍질, 그 다음에 흰자가 60%, 노른자가 30%를 차지한다고 했죠. 그래서 전란의 약 60%를 차지하는 게 흰자고요. pH 8.5에서 9, 7 이상이니까 당연히 알카리성을 갖고 있는 거겠죠. 알카리성을 띠고 기포성과 열 응고성이 있다. 기포성이라는 것은 흰자 갖다가 내가 거품을 내면은 기포가 형성이 될 거예요. 근데 그 기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부피를 형성시키죠. 나중에 거기다 설탕을 넣게 되면 머랭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기포성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열에 의해서 응고가 쉽게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흰자에는요, 순수한 흰자의 수분 함량은 몇 퍼센트가 되어 있냐면 88%의 수분 함량을 갖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12%는 고형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수분하고 고형분 기억하셔야 돼요. 전란의 수분 함량이 몇 프로? 75%. 25%는 고형질. 자, 노른자의 수분 함량이 몇 퍼센트? 50%. 그 다음에 고형질은 몇 퍼센트? 50%. 수분과 고형분이 5대 5였죠. 자, 또 흰자에는 수분 함량이 몇 프로? 88%. 그 다음에 12%는 고형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흰자에는 여러 가지 이제 알부민 종류 단백질들이 되어 있어요. 보시면은 오브알부민이라는 게 있는데 흰자의 54%를 차지하고 있고요.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달걀을 매일같이 이렇게 섭취를 하게 되면 필수 아미노산인 오브알부민을 먹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콘 알부민은 흰자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철과 결합 능력이 강하여 미생물이 이용하지 못하고 항세균 물질에 해당이 된다. 콘 알부민 같은 경우에는 세균을 침입하는데 막는 항세균 물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브뮤코이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흰자 약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트립신의 활동 억제제로 작용하고 라이소자임 흰자의 0.3% 식품의 변질 방지라는 데 사용합니다. 아비닌 흰자의 0.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오틴과 먼저 결합한 작용을 하여서 비오틴의 흡수를 방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달걀은 케이크와 과자, 빵을 비롯해서 거의 모든 빵에 사용하죠. 뭐 우리 빵과 과에 달걀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절대로 우리가 빵이라고 할 수가 없죠. 자, 이 재료를 사용하고요. 대부분 각각마다 비타민 C를 제외한 다른 비타민류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고 단백질과 무기질에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인과 철이 풍부하게 들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달걀 하루에 뭐 한두 개씩은 꼭 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흰자만 먹는 사람이 있죠. 우리 운동하는 사람들 노른자 안 먹고. 그런데 같이 먹어야 돼요. 흰자와 노른자를 같이 공급을 해줘야지 내가 튼튼한 근육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달걀의 구성비입니다. 좀 전에 다 했죠. 수분 함량 한번 볼까요? 구성비부터. 자, 껍질이 10%, 전란이 90이라고 봤을 때 노른자는 30%와 흰자는 60%를 차지한다. 자, 수분 함량 전란 75%, 고형분이 20%, 25%, 노른자 50대 50, 88대 12. 요거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단백질 13.5% 전란에 들어있고요. 노른자에는 16.5%, 흰자 11.2%. 요거 기본적인 것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달걀 제품에서 생달걀이 있고 냉동 달걀이 있어요. 요즘에 이제 냉동 제품으로도 나오고 그 다음에 냉동 달걀 그 분말로도 나오고 그래요. 요거 한번 볼게요. 생달걀입니다. 껍데기와 내막은 구멍이 많고 반투막으로 되어 있고 살모넬라와 같은 박테리아에 쉽게 오염되므로 저장과 보관이 유의해야 합니다. 껍질에 박테리아가 되게 많아요. 여기서 있는 것처럼 살모넬라균이 우리가 걸릴 수 있습니다. 달걀은요 항상 깨끗하게 씻어서 익혀서 드셔야 되는데 예전에 그걸 본 적이 있어요. 옛날 할아버님들 보시면은 달걀을 젓가락 갖다가 이쪽에 구멍 내고 또 이쪽 구멍 내고서 이렇게 쏙 드시는 분인데 절대로 안 됩니다. 예, 뭐가 있다고요? 살모넬라균이 박테리아가 거기에 있을 수 있어서 식중독에 걸릴 수가 있으니까요. 60에서 62도씨에서 3분 30도 이상 가열 살균해서 살모넬라균이 오염해서 방지할 수가 있고요. 생달걀의 신선도 측정은 등불 검사를 합니다. 이렇게 등불을 이렇게 딱 놓고 봤더니 그 안에 비치는 노른자가 어떤 모양? 노른자가 동그란 구형 모양으로 돼 있어요. 동그란 공 모양으로 움직이지 않고 신선한 달걀을 흔들었을 때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것이 신선한 달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냉동 달걀 한번 볼까요? 세척하고 살균한 달걀을 껍질을 분리하고 이물질을 걸러낸 후에 냉동 저장을 합니다. 냉동이란 마이너스 25도씨 이하 18도에서 마이너스 28도, 마이너스 25도까지 저장을 해요. 용도에 따라서 전란도 될 수 있고 노른자, 흰자, 강화란 등 제품을 따로따로 만들기인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냉동 제품을 사실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하지만 유럽 같은 데는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왜? 그쪽에서 양계장부터 내 소비자까지 오는 과정이 너무 길어. 땅이 너무 크다 보니까는 이거 배송하는 기간만 해도 며칠씩 걸린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신선한 달걀이 약간 상할 수도 있다 보니까는 대부분 유럽에서는 냉동 달걀을 많이 사용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냉동 달걀 갖다가 빵집에서 사용하는 집도 상당수 있다라는 거 아마 미래에는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동은 21에서 27도씨에서 18시간, 24시간 해동하거나 흐르는 물에다가 5-6시간 동안 담가 녹인 후에 2일 이내에 사용을 하시면은 냉동 달걀을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분말도 있어요. 분말. 달걀을 이제 우리가 프리믹스 같은 거 사용할 때 분말로 달걀을 만들어서 프리믹스에다가 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달걀을 건조시키는 방법은 팬 건조법, 분무 건조법, 냉동 건조법이 있는데 주로 분무 건조나 냉동 건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분무 건조는 어떻게 하는 거겠어요? 스프레이처럼
탁 뿌린 다음에 열풍 건조해서 수분을 날리고 그 다음에 가루를 만드는 걸 열풍 건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냉동 건조라는 것은 꽝꽝 얼려요. 얼린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수분을 빼는 거야. 수분을 빼가지고 그 가루를 만드는 걸 냉동 건조법이라고 합니다. 자, 전란의 분말은 전란을 건조시켜 분말하는 제품은 전란 분말과 물을 나중에 혼합하는데 1대3으로 혼합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노른자 같은 경우에는 노른자를 분리해서 만든 거니까는 노른자 1과 물 1.25의 비율로 혼합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또한 흰자는 흰자 분말과 물을 1대7로 혼합해서 사용하면 돼요. 자, 여기서 보면은 흰자가 제일 많이 들어가죠. 흰자에는 당연히 수분이 더 많아야 되니까 이렇게 사용하시면 우리가 분말 달걀도 지금 전란처럼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선한 달걀의 특징입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달걀이 신선한가 안 신선한가를 우리가 파악하는 지표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껍데기가 거칠고 윤기가 있다. 윤기가 없다. 윤기가 없어야. 자, 껍데기가 거칠어야 돼요. 윤기가 있으면 안 돼. 윤기 있다는 껍질이 어떻게 해요? 다 마모가 됐다라는 거예요. 마모가 됐다는 오랫동안 유통이 되면서 마모가 되면서 오래됐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두 번째, 밝은 등불에 비추어 보았을 때 속이 밝으며 이렇게 비춰봤는데 속이 이렇게 밝고 노른자가 어떻게 해요? 동그란 구형 모양, 공 모양으로 되어 있으면 신선한 계란이구나. 이렇게 봤는데 노란자가 동그랗지 않고 약간 타원형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신선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물에다가 넣는데 소금물을 타요. 약 6에서 10%의 소금물에 넣었을 때 가로로 가라앉았을 때, 자, 우리가 이렇게 6에서 10% 정도 이게 물이 이제 이 정도 돼 있어요. 소금물이에요. 처음에 위에 뜨는 거 당연히 가볍다라는 것은 오래됐다라는 거잖아요. 중간에 떠 있는 거 오래된 건가요? 당연히 오래된 거죠. 자, 중간에서 이렇게 서 있어요. 이것도 당연히 오래된 거예요. 신선할수록 어떻게 해요? 가라앉겠죠. 가라앉았을 때 서 있는 게 신선한 건가요? 누워 있는 게 신선한 건가요? 가로로 누워 있는 게 신선한 달걀이라는 겁니다. 신선할수록 무거우니까 아래로 가라앉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흔들어 보았을 때 소리가 나지 않는다. 흔들었어요. 차랑차랑차랑. 소리가 나요? 그러면 오래된 달걀인 거죠. 소리가 안 나야죠. 자, 신선한 달걀의 난황계수는 0.36에서 0.442의 난황계수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난황계수라는 것은 난황의 높이를 난황의 지름으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노른자를 높이를 재는 거예요. 높이를 지름으로 나눈 값을 난황계수라고 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달걀의 역할입니다. 달걀은 이제 우리가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의 역할을 하겠죠. 달걀에서 제거할 때는 기포성을 봐야 돼요. 흰자의 단백질에서 거품이 일어나는 건데 처음에는 흰자가 요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거기다 거품이 갖다가 막 휘핑 하잖아요. 그러면 거품이 막 올라와요. 이거를 기포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열 응고성, 단백질이 열에 의해서 응고되어 농후화제의 역할을 하는 거야. 달걀을 열에 가하면 어떻게 돼요? 몽글몽글해지죠. 농후화제가 이제 지금 걸쭉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걸쭉해지는 역할. 그래서 열을 완전히 하면 나중에 완전히 응고가 되는 현상을 말을 하죠. 자, 노른자보다는 흰자의 응고력이 강하다. 흰자하고 노른자하고 동시에 똑같은 열을 가했을 때 흰자가 노른자보다 조금 빨리 응고가 더 빨리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유화성이라는 거 여러 번 했습니다. 우리가 물과 기름 서로가 상반되는 거지만 이거를 하나로 이루어지게끔 만드는 거, 유화성을 갖는다. 노른자의 레시친 성분이 유화성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지를 반죽에 골고루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 또한 유화성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색깔입니다. 노른자에 들어있는 황색 색소물 제품의 속색을 식욕이 나는 색상으로 만듭니다. 노른자 노란색이잖아요.
먹기가 되게 좋아요. 이게 식욕을 돋구는 어떤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고요. 빵 반죽에 달걀물을 칠할 때 구우면 당과 아미노산의 메일라드 반응에 의해서 갈색을 만든다. 빵을 들어가기 직전이나 나왔을 때 우리가 달걀물을 발라야 되잖아요. 노른자에다가 이렇게 물을 좀 섞어가지고 같이 빵 위에다 바르잖아요. 그러면 더 색깔이 진하게 나고 색깔이 예쁘게 난다라는 거예요. 수분도 우리가 보유해 줄 수 있고요. 영양가는 당연히 뭐 달걀의 영양가 좋겠죠. 당연히 단백질 원인이 되는 거고요. 필수적인 단백질, 지방, 무기질, 비타민 함유는 완전한 식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연화작용 부드럽게 만드는 거를 우리가 연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합제 역할도 합니다. 결합제 역할. 달걀은 결합제로서 역할을 하는데 전분 4분의 1 정도 능력이 있으므로 대표적인 제품으로 카스타 크림이 이런 역할을 하는데, 카스타 크림 끓일 때 달걀을 먼저 이렇게 막 이렇게 섞어요. 거기다가 전분도 같이 섞고요. 그 다음에 열을 가하게 되면 우리가 맛있는 카스타드 크림이 만들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우유를 보겠습니다. 우유의 유제품. 우유는 뭐 어린 때부터 우유는 누구나 다 많이 먹어왔을 거라고 봐요. 유지방. 지방은 0.1에서 10 마이크로미터, 평균 3 마이크로미터 미립 상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유를 자세히 보면 흰 우유이긴 하지만은 약간 황색 색소 물질인 카로틴계와 콜레스테롤, 지용성 비타민 AD가 함유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지용성 비타민과 수용성. 나중에 비타민에서 이제 배우겠지만 지용성과 수용성이 뭐예요? 지용성은 내가 몸에 흡수를 했을 때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한번 먹고 나서 필요한 양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축적을 하는 겁니다. 수용성 비타민이 뭐예요? 내가 먹고 나서 6시간 이후에는요, 밖으로 다 배출을 하는 거를 수용성 비타민이라고 해요. 나중에 비타민 시간에 다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외우고 가죠. 우리 지용성 비타민 나왔으니까 비타민 A, D, E, K가 있죠. A, D, K는 지용성 비타민. 그것만 외우고 가겠습니다. 자, 유단백질. 우유의 단백질을 말하는 거예요. 자, 카제인, 유장단백질, 지단백질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카제인을 보시면 우유 단백질 약 80% 정도를 차지하고요. 열에 응고되지 않으나 산과 효소, 레닌에 의해서 응유되어서, 레닌은 아까 어린 송아지 같은 데 들어있다고 그랬죠. 위에 그거 갖다 뭐를 만든다고요? 치즈와 요구르트를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유장단백질, 카제인을 뺀 나머지 단백질, 락토알부민, 락토글루빈 각각 0.5% 함유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락토알부민과 락토글루빈은 산에 의해서 응고되지 않고 열에 의해서 변성되어서 응고되는 것 또한 우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카제인, 유장단백질, 락토알부민, 락토글루빈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당입니다. 유당. 이스트의 먹이로 사용하지 않고 감미도는 가장 낮은 것. 당의 평균 4.8% 함유되어 있고 동물의 젖에서만 존재하는 것. 자, 유당을 분해하면은 뭐와 뭐로 나눈다고요? 포도당과 갈락토즈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감미도는 16이고 100도 이상의 열에서 가하면 갈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당은 빵 속에서 색깔을 내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회분입니다. 회분. 자, 회분은 0.6에서 0.9%. 거의 소량이죠. 근데 우유 한번 데워 보세요. 데우다 보면은요, 나중에 그 고형분처럼 회분이 조금 남아 있는데 0.6%에서 0.9% 우리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무기질로 주로 용액 상태로 유유에는 녹아 있지만 칼슘, 인, 마그네슘, 일부는 카제인과 유기 상태로 결합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효소와 비타민, 자, 라이페이스, 리파제죠. 리파제, 지방을 분해하는 요소, 아밀레이즈, 아밀라제, 전분 분해 요소,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요소, 그 다음에 포스파타제, 인산화물 분해 요소,
락테이스, 락타제, 유당을 분해하는 요소. 요거 효소 이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게 되게 많이 나와요. 자, 비타민 A나 리보플라빈, 티아민 풍부한 편이고 비타민 D, E가 결핍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먹지 않으면 이게 결핍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타민 D와 E가 결핍이 된다. 비타민 C는 불안정하고 가열살균 공정 중에서 파괴되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유의 성질입니다. 우유는 뭐 당연히 pH는 약 6.6, 중성 약간 아래에 있는 거죠. 우유 먹고서 아이샤워라고 하는 사람 있나요? 그러지는 않죠. 자, 유산균에 의해서 발효되고 유산이 되고 산가루 0.5에서 0.7에 이르면 단백질 카제인이 응고되고 그 다음에 유산 함량이 0.2에서 0.3이 되면 우유에서 신맛을 느끼게 됩니다. 당연히 산도가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신맛이 나게 되겠죠. 자, 우유의 균질화, 자, 물리적 성질, 비중이라는 것은 평균 1.030. 이거는 뭘 기준으로 하는 걸까요? 물입니다. 물이 1이라고 볼 때에 우유가 더 가벼울까요? 더 무거울까요? 우유가 가볍죠. 위로 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보다 높은 1.030이 되는 거예요. 얼은 점은 마이너스 0.5도씨에서 얼고요. 끓는 점은 100.17에서 끓어요. pH는 6.6의 산도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유제품의 종류, CU, 농축우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갖고 있는 생크림류, 뭐 분유, 뭐 이런 걸로 우리가 구별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우선 CU.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시는 것은 CU라고 해서 엑스하고 우유를 말하고요. 보통 우유에 아무것도 넣지 않고 살균 냉각한데 포장한 것. 우유 못 먹는 사람 있지 않아요? 네? 락타제,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 락타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 또한 그 우유를 먹으면은 조금 소화가 좀 안 됩니다. 내 몸속에 락타제가 없기 때문에. 근데 빵을 먹으면 그게 소화가 잘 되네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락타제가 내 몸속에 분해하는 요소가 없지만 우유를 장기적으로 한 달 정도 그냥 설사를 해도 한번 드셔보세요. 그럼 내 몸속에서 자생을 한답니다. 락타제가 생겨서 설사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유를 내가 반응이 안 좋아서 안 드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문제가 없다면은 우유를 정상적으로 많이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탈지 분유는 뭐예요? 우유에서 지방을 제거한 거예요. 탈지, 지방을 제거하고 나서 만든 게 탈지 우유고요. 그 다음에 우유의 탈지 분유와 비타민 등을 강화한 것을 가공 우유라고. 응용 우유는 거기에다가 무슨 뭐 커피도 넣고 과일도 넣고 초콜릿도 넣고 해서 맛을 낸 게 응용 우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농축우유, 우유를 농축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연유가 됐네. 연유는 우유 속의 수분을 증발시켜 고용질 함량을 높인 우유로 일반 농축 우유보다 수분 함량이 27%까지 낮춘 제품입니다. 수분 함량을 낮춘 거죠. 무가당 연유와 가당 연유가 있다. 가당 당이 들어간 거와 무가당 당이 들어가지 않은 연유로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가당 연유는 보통 40% 이상 설탕을 첨가해서 보존성을 좋게 만듭니다. 자, 생크림. 우리가 이제 제과에서 케이크 만들 때 생크림으로 많이 만들잖아요. 생크림이 되게 중요하죠. 어떻게 생크림 갖다가 하는지 볼까요? 생크림은 18% 이상의 유지방을 갖고 있어야 돼요. 커피용이나 조리용에는 여기 10에서 18%가 적당하고요. 제과 제빵 휘핑용 크림은 36% 이상이 좋습니다. 휘핑용 할 때 좀 지방 함량이 많은 것이 우리가 더 고소하고 더 맛있는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고요. 자, 분유는 이제 아이들만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빵에서도 분유를 많이 넣어요. 생유나 우유를 분무 건조해서 분말한 것을 말합니다. 전지, 우유를 건조시켜서 만든 것. 탈지, 지방을 뺀 우유. 혼합우유는 전지분유와 탈지분유의 쌀가루나 밀가루, 우유청, 분말, 코코아, 가공 등의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을 25% 섞어서 분말화된 거. 순수한 우리의 분유에다가 전지에다가 거기에다가
내가 코코아를 넣는다거나 아니면 무슨 다른 분말 같은 걸 넣고서 나만의 어떤 혼합된 분유를 만들어 낸다라는 겁니다. 자, 생크림 유지방을 원심 분리해서 만든 거예요. 우유 속에 있는 지방을 원심 분리를 해서 만들어서 생크림이라는 거를 만들죠. 자, 우리가 오버런이라는 게 있어요. 오버런이란 아이스크림 제조할 때 교반에 의해서 크림이 최저의 몇 % 증가하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이며 최초 부피에 대한 최종 부피의 증가분을 백분율로 표시한 거예요. 최초에 우리가 아이스크림 같은 거 만들 때 요만큼의 그 우유 갖다가 만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거품을 만들다 보니까 오버런 이만큼의 부피가 형성이 됐다. 이걸 프로테이지로 만든 것을 우리가 오버런이 됐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1000g, 1000cc 갖다가 생크림으로 1800cc를 크림이 되었다면 오버런은 얼마인가? 가지고 계산한 값이 약 80% 정도가 오버런이 형성이 됐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유장 제품입니다. 유장 제품. 유장은 우유에서 유지방, 카제인을 분리하고 남은 것. 수용성 비타민, 광물질 약 1% 정도 비카제인 계열 단백질로 우리가 함유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유장에서 탈지한 분유라든가 밀가루라든가 대두분 등을 혼합해서 탈지 분유의 흡수력 등을 유사하게 만든 대용 분유가 유장 제품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발효된 우유, 탈지유 그 밖에 유즙에 젖산균을 넣어서 발효시켜서 유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우리가 요구르트를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유통을 하게 됩니다. 자, 치즈. 치즈도 우리가 이제 우유 갖다가 진짜 많이 만들죠. 치즈는 우유의 단백질에다가 무엇을 첨가한다고요? 송아지 위액 속에 있었던 레닌을 넣고서 카제인을 응고시켜서 만든 치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치즈가 있죠. 저기 그 임실 치즈라고 거기에는 우리나라 유일하게 이제 유명한 치즈고 대부분이 이제 수입해서 우리가 치즈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임실 치즈 우리나라에서 만든 치즈도 되게 맛있어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그냥 인터넷이나 이런 거 보면요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있는데 내가 직접 만들어서 한번 먹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연질 치즈, 반경질 치즈, 경질 치즈 이렇게 있는데요. 연질 치즈는 숙성을 시키지 않거나 숙성기간이 짧은 치즈. 그 다음에 반경질 치즈는 수개월 동안 숙성시켜 만든 것. 경질 치즈는 1년 이상 숙성시켜서 만든 것. 어디서 많이 들어보았죠? 여기 뭘 많이 크림치즈 많이 들어봤을 것 같고 까망베르 치즈 들어봐. 고다, 에담, 체다 치즈 뭐 이런 거. 나머지는 조금 어려움겠지만 그 지역의 이름명을 따가지고 이렇게 치즈를 많이 만들어요. 예전에 이제 유럽에 가서 보니까 치즈가 엄청나게 많은 만들어서 생산하는 공장을 한번 견학해 봤는데요. 향도 좋고 지하 창고에 가보니까 냉장 처리돼서 숙성을 1년 이상 이렇게 하는 데를 보고 왔습니다. 자, 가공 치즈예요. 가공시켜서 만든 거거든요. 자연치의 강한 향을 입맛에 맞도록 가공한 제품. 자, 원료는 버터, 분유와 같은 유제품을 첨가해서 만든 가공 치즈입니다. 보존성이 좋고요. 그 다음에 품질이 안정적이어서 가공 치즈로 사용하는 것도 되게 맛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과제빵에서 우유와 분유의 기능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죠. 영양가를 주는 역할을 하고요. 어떤 완충제 역할을 해서 글루텐을 강화하는 데 역할을 합니다. 반죽의 내구성을 높이고 오버믹싱 위험 등을 감소시키는 어떤 역할도 해주고요. 이스트에서 생성된 향을 착향시켜 풍미를 개선시켜주네요. 자, 이스트 냄새가 조금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 향을 이 우유나 분유가 들어가면서 더 풍부한 어떤 향기로운 향으로 개선시키는 역할을 한다. 유당에는 카라멜화로 껍질색을 좋게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유당은 이스트의 먹이로 사용할 수는 없지만 카라멜화를 만들어서 껍질을 색깔을 내는 역할을 한다. 영양 강화, 단맛을 낸다.
당연히 영양 강화가 되겠죠. 보수력이 있어 촉촉함을 지속시켜주는 역할도 하고요. 밀가루의 단백질을 강화시켜 믹싱 내구성을 좋게 하고요. 우유가 들어가는 거 물보다는 우유가 더 좋죠. 당연히 우유가 들어가는 게 더 영양가나 어떤 단백질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분유가 1% 증가할 때마다 물은 어느 정도가 더 증가를 해야 되냐? 똑같이 1%를 증가합니다. 이거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분유를 내가 1%를 정상적인 배합비에서 내가 더 넣고 싶어서 1%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수율, 물을 1%를 더 증가시켜서 반죽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물을 볼까요? 물? 우리 또 물이 안 들어가는 빵은 있을 수가 없죠. 우리 사람도 물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사람은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나요? 75%의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하루에 물 얼마나 먹으라 그래요? 기본적으로 2리터를 먹으라고 그래요. 근데 내가 이제 노동을 하는 일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그냥 건물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수분의 차이는 있지만 물을 먹는 거는 언제 먹는 게 제일 좋으냐면 목말라 라고 하면 늦었대요. 물을 목말라라가 아니라 내가 그냥 시스템대로 먹어서 목이 마르는 것을 잊고 살을 때 그때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빵 속에는 물을 어떤 식으로 넣는 것이 좋으냐라는 거예요. 자, 물을 우리가 이제 나눠보면 연수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경수물이 있고 경수물이 있어요. 요 사이에 아연수물도 있습니다. 아연수물도. 자, 연수물을 먼저 한번 볼까요? 연수물은 단물이라고 그래요. 증류수, 빗물 등에 해당한다. 이 말은 뭐예요? 증류수, 빗물? 깨끗한 물이라는 거죠. 자, 증류수는 내가 끓여가지고 증류시켜서 다시 받아낸 것. 이게 증류수물이에요. 그 안에 어떤 미네랄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증류수물이. 그렇지만 약간의 뭐 섞일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것이 물의 경도를 봤을 때 어느 정도 들어있느냐라고 보는데 60ppm으로 들어있으면 연수물이구나. 60ppm 이하로 들어있으면 연수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ppm이라고 하는 단위는 얼마냐면 100만 분의 1입니다. 100만 원 분의 1 생각하면 돼요. 시험에 나와요. ppm 단위는 얼마인가? 100분의 1이다라는 것. 그러면 여기 사이에 연수하고 악영수 사이에 연수라는 게 하나 있어요. 사실은요. 60에서 120ppm 사이로 외우시면 됩니다. 연수는 60에서 120ppm으로 외우시면 돼요. 자, 그런데 악영수는 별표를 쳐줘야 돼요. 우리가 제빵용으로 사용하는 물이 있는데 그 물은 연수물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경수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악영수물로 사용할 때 제일 잘 나오는 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제빵에서 가장 적합한 물, 이스트의 영양 물질이다. 글루텐을 경화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 자, 별표 치세요. 악영수물이 제빵용으로 적합한 물이다. 자, 어느 정도 경도가 있느냐면 120에서 180ppm 사이의 경도를 갖고 있는 것. 이 안에 어떤 미네랄이든가 뭐 이런 것들이 얼만큼 함유되어 있느냐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경수물을 볼까요? 제일 센 물이죠. 센 물이라고 바닷물, 광천수, 온천수 등이 이 여기에 속하는 거야. 잘 생각해 보세요. 땅 속에 들어갔다가 하늘에서 비로 떨어져서 나무를 맞고 낙엽을 지나서 흙을 지나서 모래를 지나서 그 다음에 바위를 지나서 땅속에 들어가서 물길을 따라서 이렇게 나온 약수물, 온천수나 광천수물 같은 경우가 미네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런 경도, 물의 경도가 180 이상이야.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물을 먹게 되면 내가 미네랄들을 같이 섭취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몸에 좋은 성분들이 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로 빵을 만들어지면 어떤 식이냐면 반죽이 단단해집니다. 발효 시간이 길어지는 역할을 해요. 발효 시간이 길어지는 어떤 광물질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단단하고 발효 시간이 길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또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시적인 경수와 영구적인 경수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일시적인 경수라는 것은
칼슘염이나 마그네슘염이 가열에 의해서 탄산염으로 침전되어서 연수가 되는 물로 물의 경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경수는 영구적 경수는 황산이온이 들어가 있어서 끓여도 연수가 되지 않아서 영구적으로 경수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칼슘이나 마그네슘 물속에 남아 경도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을 합니다. 어떤 황산이온이 많이 들어있다는 그러니까는 땅 속이나 이런 데에서 여러 물길을 따라다니면서 광물질들을 많이 흡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물은 무취해야 돼요. 물이 맛있나요? 목마를 때 먹으면 맛있죠, 당연히. 근데 이게 먹었을 때 무색입니다. 분자식 H2O고요. 유기물의 종류에 따라서 경수, 연수, 산성, 알칼리성으로 나뉘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물의 경도는 물에 칼슘, 마그네슘에 얼만큼 녹아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 자, ppm 단위를 표시한다고 그랬죠. ppm은 몇 분의 몇?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분의 1. 100만 분의 1로 우리가 ppm 단위를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리 방법 한번 볼까요? 우리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연수물밖에 없어. 또 우리는 또 땅을 파서 하다 보니까 다 광천수물 이런 거밖에 안 나와. 경수물인 거야. 단단한 물인 거야. 근데 이걸로 빵을 만들어야 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 이거죠. 자, 연수물일 경우에는요. 반죽이 연하고 끈적거리고 흡수율이 1에서 2% 정도 줄여야 돼. 물을 1 내지 2%를 줄여야 되는 거야. 반죽이 끈적거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반죽의 보유력이 적으므로 이스트푸드나 소금량을 늘려서 이스트의 양을 감소시켜서 사용해도 되고요. 발효 시간을 단축해서 사용을 하시면은 연수물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경수물 볼까요? 경수물은 이제 180ppm 이상 들어있는 거라고 그랬죠. 이스트의 사용량을 증가해야 됩니다. 왜? 발효 시간이 잘 안 되니까. 이스트푸드 양을 감소시키고요. 메가를 첨가하고 물의 양을 증가시키고요. 발효 시간을 길게 가지면은 경수물로도 빵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유수와 결합수. 물은 자유수와 결합수가 있어요. 자유수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보통 0도씨에서 얼고 100도씨에서는 끓는 것을 말을 하죠. 그런데 결합수는 0도씨에서 얼까요? 100도씨에 끓까요? 결합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장이라든가 어떤 기계에 사용할 때 결합수 같은 것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한번 볼게요. 자유수. 당류, 염료, 수용성 단백질의 용매제로 사용하는 일반적인 우리가 먹는 그런 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효소나 미생물을 이용할 수 있다. 화학 반응에 관여해서 전해질의 이동을 가능하게 한다. 우리가 혈액이나 이런 것을 빨리 이동시키는 역할도 한다라는 거예요. 결합수, 탄수화물, 단백질, 수소 결합에 의해서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 물들, 용질에 대한 용매를 작용하지 않습니다. 녹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느 점에서 얼지 않고 쉽게 증발되지도 않습니다. 자, 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겨울에 이렇게 날씨가 되게 춥거나 이럴 때에 결합수물을 사용하면 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계를 작동할 때 이렇게 사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미생물의 번식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 미생물이 뭐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람도 못 먹는 물인데. 자, 물의 처리입니다. 여과. 물을 어떻게 여과하는? 물에 들어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을 여과라고 하죠. 모래 여과법도 있고 활성 탄소로 사용되면 바람직하지 않은 맛과 냄새를 우리가 여과 처리해서 정수기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연화시키는 방법에는 양이온법, 음이온 교환법, 석회소다법이 있습니다. 양이온은 나트륨이나 수소 비석으로 사용하고 음이온은 교환수의 산을 직접 흡식시켜서 물을 연화시키는 작업도 하고요. 그 다음 석회는 탄산소 칼슘과 마그네슘을 석회 소다에 반응시켜서 불용성 화합물로 침전시키는 것. 물을 처리하는 거는 물때와 부식성이 막아서 기구와 용기를 보호하고 위생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물의 처리라는 것은 물이 혹시 오염이 될 수도 있잖아요. 어떤 물 때문에 기계가 부식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 안전하게 위생적으로 섭취하기 위해서 물을 처리를 한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물의 산도입니다. 물의 산도. 물은 pH에는 효소작용과 글루텐이 물리성을 영향을 주는 역할도 해요. pH. 알칼리성이 강하거나 산성이 강한 물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산성물과 알칼리성 물로 한번 비교 한번 해볼까요? pH 7 이하일 경우에 물에 용해되어 있는 물질은 산성이므로 발효를 촉진시키는. 우리가 1차 발효하면서 2차 발효하면서 발효되는데 냄새를 맡으면 신냄새가 나요. 그게 산도가 낮아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발효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물도 산성에서 있으면은 발효가 더 잘 된다라는 거야. 산성이 지나치면 글루텐을 용해시켜서 반죽이 찢어지기 쉽습니다. 너무 너무 심하게 산도가 낮아지거나 그러면 글루텐들을 녹이는 거야. 끊어지게 하는 역할, 힘을 없게 만드는 거죠. 자, 알칼리성 물을 볼까요? 물에 용해되어 있는 물질은 알칼리성이므로 반죽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너무 지나치면 탄력을 떨어져요. 탄력성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고 이스트의 발효를 방해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발효 속도를 지연해서 발효를 오랫동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빵용 물로 제일 좋은 것은요. 약산성의 물입니다. pH가 5.2에서 5.6일 때 발효가 제일 잘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제빵에서의 물의 기능입니다. 제빵에서 물의 기능, 용매로서 녹이는 거로서 당, 소금, 밀가루, 수용성 성분들 분해, 용해시켜서 이스트의 발효를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반죽의 온도, 반죽의 농도를 조절하고요. 밀가루, 단백질은 물을 흡수해서 글루텐을 형성시키는 작용도 합니다. 굽기 과정 중에서 내부 온도가 98도씨가 올라가면 증기압이 형성되어 주위에 공기를 팽창시켜 반죽을 부풀리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빵을 만드는데 물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물을 넣고 반죽을 하다 보면 부풀리는 작용을 한다. 자, 빵 반죽에서 물의 흡수입니다. 빵 반죽 물을 이제 흡수를 어떻게 해야 되냐? 손상되지 않은 전문 입자는 자기 무게의 50% 정도에 해당되는 물을 흡수하게 됩니다. 손상된 전분이 물 흡수를 더 많이 하겠죠. 손상되지 않은 것은 물 흡수가 50% 정도, 손상된 전분은 밀가루 같은 경우에는 동그란 구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재분을 하면서 깨지고 찢어지고 그렇게 해서 구형이 아니라 뭐 삼각형 아니면은 뭐 날카로운 면이 발생이 됐다면 그거는 물을 더 많이 흡수를 했는데 몇 배나 2배의 물을 흡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밀가루 단백질이 1.5에서 2배의 물을 흡수하고 펜토산은 자기의 10에서 15배의 물을 흡수합니다. 탈취분유 1%를 증가할 때마다 물도 1%를 증가해야 돼요. 설탕 5% 증가할 때마다 물은 1%를 감소를 해서 빵 반죽을 하는데 자, 요런 거 시험에 자주 나와요. 예. 설탕 5%를 증가하면서 물은 1%를 감소를 한다. 설탕에도 수율이 있으니까. 탈취분유는 1% 증가할 때마다 거기에는 이제 수율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도 1%를 증가한다라는 그런 얘기로 해석을 하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스트푸드를 볼까요? 이스트푸드. 이스트푸드는 우리는 이제 계량제라고 하는 걸로 사용을 많이 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스트푸드라는 걸로 사용을 해요. 보조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스트를 도와주는 역할, 뭐 이런 역할로 우리가 이스트푸드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한번 보면 이스트푸드는요, 이스트푸드의 특징, 칼슘염, 인산염, 암모늄염 전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스트푸드는요. 자,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고 현재는 이스트의 발효를 촉진시키고 빵 반죽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제빵 계량제로 사용합니다. 어떤
이런 물질이 들어감으로써 빵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스트푸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질을 개선한다. 이스트의 발효를 도와준다. 이스트의 비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외울 때는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안 들어가도 돼요. 빵 속에 이스트푸드 안 들어가도 됩니다. 제빵 계량제 안 들어가도 돼요. 스스로 알아서 빵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옆에다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이 비서가 있다면 더욱 극대화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용도에 맞는 이스트푸드를 사용해야 하며 반죽에 첨가할 때 밀가루 중량의 0.1에서 0.2%만 사용합니다.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0.1 또는 0.2%만 사용을 해도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이스트푸드를 이루는 성분은 질소액, 효모에 영양을 공급 주는 것, 질소액이 있고요. pH 조정제, 효소제, 수질 계량제, 산화제, 환원제, 유화제 등이 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효소 영향력 이런 거다 보니까 이스트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는 이스트푸드를 잘 사용하지는 않지만 제빵 계량제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배합비 보면요, 이스트푸드 대신에 계량제라는 낱말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스트푸드와 같이 반죽이나 제품의 질을 개선시키는 첨가물입니다. 이스트푸드 성분 외에 유화제, 비타민, 지방, 당류, 효소 등이 첨가해서 반죽 가스 보유력과 기계 적성을 개선하고 빵의 부피, 외형의 균형, 조직의 기공성이 좋게 하는 등 품질 기성, 저장성을 향상. 뭔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좋은 것들로만 여기에 그냥 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 계량제를 넣음으로써 이스트푸드를 넣음으로써 빵을 개선시키는 역할을 한다. 부피를 좋게 만든다. 작업성을 편리하게 만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다 좋잖아요. 여기에 가스 보일러, 기계적성. 그런데 최근에는 이스트푸드보다 제빵 계량제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우리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에 계량제 사용한다고 했죠. 그런데 일반 제과점에서는요, 제빵 계량제도 사용을 잘 안 합니다. 이제는요. 왜요? 순수한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고 순수하게 빵을 잘 만든다라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안 만들고 천천히 만들어도 더 맛있는 빵을 만들어 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스트푸드의 기능입니다. 이스트푸드의 기능. 주요 기능은 산화제, 물 조절제, 반죽 조절제, 제2의 기능 이스트의 영양인 질소를 공급해 주는 거다. 산화제로도 사용하고 물 조절제로도 사용하고 결론적인 것은 이스트를 더 활발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스트푸드의 기능이다. 두 번째, 물 조절제는 어떤 역할을 하냐? 물의 경도를 적절하게 조절해서 제빵성을 향상. 물의 경도를 조절해 주어서 빵을 더 잘 만들기 위해서 물 조절제 역할로 사용한다. 두 번째, 칼슘염은 이스트푸드의 성분 중 물의 경도를 높여주는 물 조절제 역할로 합니다. 칼슘염, 이스트푸드의 주성분이라는 거죠. 자, 이스트의 공급은 이스트, 질소, 인산, 칼륨 3대 영양소를 필요로 하는데 이스트에 부족한 질소를 제공해 줌으로써 암모늄의 형태로 사용을 한다. 이스트에 부족한 것을 넣어주면서 더욱 좋은 반죽을 만든다. 자, 반죽 조절제로 사용하는데 반죽제는 산화제와 환원제와 효소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 산화제는 산화를 일으키는 물질로 반죽의 글루텐의 탄력성을 높여요. 이런 탄력, 피부에 있는 탄력을 빵 속에 넣었을 때 이스트푸드가 탄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뭐가 있는지 볼까요? 산화제로서 외우셔야 돼요. 브롬산 칼륨, 아스코르빈산, 카본 아미드, 그 다음에 아이오딘 칼륨 같은 것이 있다. 이런 것에 의해서 브롬산 칼륨 같은 경우는 지효성 반죽 조절제, 첨가량의 늘림에 따라서 산화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또한 비타민 C 같은 반죽의 조절제, 속성용 반죽 조절제로 산소가 없는 곳에서 환원제이지만
공기와 접촉함으로써 산화제를 장려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아조디카본 아마이드 밀가루의 SH 그룹과 산화해서 글루텐을 강화하는 것. 가장 빠르게 효과가 나타나는 속효성 반죽 조절제이다. 이런 게 시험에 나올 수 있게 가장 빠르게 속효성 반죽 조절제로 사용하는 것은 아조디카본 아마이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환원제로 사용하는 거 볼까요? 산화제와 반대 효과를 냅니다. 산화시키는 SS 결합의 형성을 촉진하는데 환원제는 이 과정을 방해해서 글루텐을 연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글루텐을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뭐가 있냐면 시스테인, 글루타치온 등이 여기에 환원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효소제입니다. 효소제. 알파 아밀라제와 프로테아제를 첨가하여 반죽의 신장성을 향상시키는 것. 인위적으로 알파 아밀라제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전분을 처음에 덱스트린으로 분해할 때 알파 아밀라제에서 분해를 하잖아요. 가수분해 효소. 프로테아스, 프로테이스, 프로테아제라고 하는 이거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잖아요. 자, 이게 첨가를 함으로써 신장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신장성, 늘어나는 성질을 향상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스트푸드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입니다. 이스트푸드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첫 번째, 산화제의 종류와 양을 확인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메가, 곰팡이, 균사 등 효소제를 확인해서 사용해야 되고요. 양이 적어도 효과가 크므로 정확히 계량해야 되고, 물 또는 밀가루가 균일하게 분산해야 되고요. 이스트와 함께 녹여서 사용하면은 안 됩니다. 함께 녹이지 말라는 뜻이에요. 자, 이스트푸드는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빵을 만들 때의 주요 성분으로서 역할을 되게 많이 해요.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듀윌 합격 패스.